따뜻한 물수건이 그의 그곳까지 닿았습니다. VIP 특실, 오후 3시 침상 케어 시간이었어요. 47세 재벌이세 환자의 숨소리가 달라지더니 얇은 환자복 아래로 무언가 솟아올랐습니다. 이불까지 밀어올리는 그 크기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꽤 괜찮아요. 젊으시네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8년 만에 느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매일 이러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수건을 접으며 그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손으로 해드릴까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날 밤 52세 간병인과 47세 망나니인 재벌이세 사이의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오선미, 올해 52입니다. 직업은 간병인이에요.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 일을 해왔죠. 처음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15년 차 베테랑이 됐습니다. 이혼 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애고 뭐고 그런 감정 자체가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들 뒷바라지하고 돈 벌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였죠.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게 VIP 특실 전담 간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당 25만 원, 보통 환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장기 전담이라 최소 3개월은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병원 VIP 특실로 향했어요. 13층 끝자락, 복도 저 끝에 있는 특별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병실의 호화로움에 잠시 놀랐어요. 일반 병실의 3배는 되는 넓이에 환자 침대는 물론이고 보호자용 소파 침대, 개인 욕실, 심지어 작은 부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간병인 오선미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47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지금은 침대에만 누워지는 탓인지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쳐다보지 마.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말 걸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미 15년간 온갖 환자들을 다 봐왔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불편하신 곳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병실 한쪽에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코디네이터가 귀띔해준 정보에 따르면 이 환자는 대한제약 회장의 차남 강도연이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과속사고로 척추 4~5번을 다쳐서 석 달째 침대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환자의 과거였어요. 집안의 골칫거리였대요. 형은 회사 경영을 배우는 후계자인 반면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방치됐고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집안 망신만 시켰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이혼까지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병문안을 거의 안 온다고 했어요. 병실을 둘러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문병 온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꽃 한 송이, 과일 바구니 하나 없는 휑한 병실이었죠. 이렇게 넓고 호화로운 공간인데 이상하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환자는 거절했고 척추 손상 환자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시끄럽다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많은 망나니구나. 그래도 환자는 환자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짜증을 냈어요.
손대지 말라는 말, 필요 없다는 말, 그냥 놔두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 환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식사도 용변도 씻는 것도 전부 도움이 필요하죠. 결국 강도연 환자는 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자존심 상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참 불쌍하네. 겉으로는 재벌 2세지만 실제로는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병실에 갇혀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문 간병인답게 묵묵히 제 일을 했고 환자는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7시에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환자의 침대 이불이 이상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텐트를 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괴팍한 환자가 제 8년간의 메마른 감정을 깨울 거라는 걸. 아침 인사를 건네며 병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강도연 환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물었더니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드리겠다고 말하며 몸을 한쪽으로 돌려드릴 테니 힘을 빼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환자의 얇은 환자복 아래로 무언가가 아주 명확하게 솟아올라 있었거든요. 이불까지 밀어 올릴 정도로 큰 텐트였습니다. 저게 뭐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자 환자들의 경우 아침에 생리적 반응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렇게 크기가 보지 마세요. 강도연 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이불을 더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척추 손상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전문가답게 대응했어요. 괜찮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시트 교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어요. 8년 만에 보는 건데 이혼한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오선미. 정신 차려. 스스로를 다그치며 재빨리 시트 교체를 마쳤습니다. 시트를 갈기 위해 침대 쪽으로 몸을 깊이 숙였을 때였어요. 강도연 환자가 갑자기 시선을 천장으로 돌리며 숨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이불이 텐트처럼 솟아올라 있었고 강도연 환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반복됐고 저는 괜찮다고, 건강하시다는 증거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점점 그것을 의식하게 됐어요. 시트를 갈 때마다, 침대를 정리할 때마다 제 시선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나 왜 이러지? 미쳤나?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자꾸 났어요. 8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궁금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하면서도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트를 교체하는데 강도연 환자도 제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보는 걸 알면서도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선미 씨,
그날 처음으로 환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냥 수고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전문 간병인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주에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3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침상 목욕 시간이었어요. 척추 손상 환자는 혼자서 욕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을 씻어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침상 목욕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자 강도연 환자가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환자의 대답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받아 큰 대야에 담고 물수건을 여러 장 준비했어요.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환자복 단추를 풀고 상체를 드러냈어요. 47살 남자의 가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전엔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근육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석 달간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조금 수척해진 상태였어요. 물수건으로 가슴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하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대답했어요. 환자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서 복부로, 복부에서 옆구리로 천천히 닦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 쪽을 닦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닦기 위해 침대 위로 몸을 한껏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 환자의 반응이 유난히 심해졌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다시 물었지만 괜찮다는 대답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진행했어요. 등을 다 닦고 다시 환자를 반드시 눕혔습니다. 아래쪽은 환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니까요. 숙일 수가 없어요. 손이 안 닿아요. 선미 씨가 좀. 강도연 환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부끄러움과 간절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왠지 다른 환자들과 달랐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며 계속하겠다고 말했어요. 새 물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짰습니다. 환자복 아래쪽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환자의 몸이 명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아래로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괜찮다고 빨리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물수건이 닿는 순간 환자가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지만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자의 거친 숨소리, 떨리는 몸, 그리고 제 손끝에 전해지는 그 느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 끝났다고 말하며 황급히 물수건을 치우고 환자복을 다시 입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재빨리 대야와 물수건을 들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야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크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환자의 반응이 왜 그렇게 심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침상 목욕 시간이 이제는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지기도 한다는 것. 미친 거 아니야, 오선미.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4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명품 옷으로 치장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간병인이냐고 물으며 수고한다는 차가운 인사를 건넸고 곧바로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강도연 환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전처였어요. 코디네이터가 말해줬던 4년 전 이혼한 아내 전수진이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어달라는 말에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뭐, 또 술 먹고 오토바이 탔다며? 전수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이혼한 지 4년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병원에서 연락 와서 온 거예요. 가족 연락처에 제 번호가 남아있더라고요. 수진 씨, 당신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가족들도 포기했잖아요. 형님도 한 달에 한 번 오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4년이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술, 여자, 도박.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미안해. 정말. 이제 사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 챙기고 잘 사세요. 전 이만 갈게요. 10분도 안 돼서 전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 환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물 좀 드릴까요? 네. 물컵을 건네는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든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해 물이 조금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물을 닦아드리며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환자는 말수가 더 줄었어요.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강도연 환자의 형, 강도진이었어요. 50쯤 돼 보이는 나이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도연아, 형이다. 형? 많이 아팠지? 의사 선생님이 재활 잘하면 곧 퇴원할 수 있대. 네. 도연아,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강도진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재활 열심히 하고 사람답게 살아. 술 끊고 제대로 된 일 좀 해봐.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 돼. 넌 이제 47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 미안해, 형. 미안하다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30분 정도 있다가 강도진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를 잠깐 불렀어요. 간병인분, 제 동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격이 좀 괴팍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커피라도.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일이에요. 강도진이 떠나고 나서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 환자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미 씨, 네, 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환자분, 그런 말씀. 가족들도 전처도 아무도 안 와요. 형은 의무감에 오는 거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미 씨만 유일하게 저를 사람처럼 대해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줬어요.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선미 씨, 강도연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7살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좋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5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환자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선미 씨,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대답했더니 요즘 저 때문에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잘못한 게 아니라며 강도연 환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미 씨가 너무 좋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분, 그런 말씀. 알아요. 이상한 거. 근데 진심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하고 4년 동안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매일 아침 선미 씨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환자분,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도연 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미 씨가 몸 숙일 때 보였어요. 네, 뭐가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간병복 사이로 가슴이.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걸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시트 갈 때. 강도연 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침상 목욕 때, 등 닦으실 때, 그때 완전히 보였어요. 안 보려고 했는데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2주 전 침상 목욕 때 환자의 반응이 왜 그렇게 심했는지. 아, 그래서 그날 반응이.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그때부터 선미 씨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병인이 아니라 한 여자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간병인이에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알아요. 근데 저 진짜 힘들어요. 강도연 환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반응하는데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3개월째 참고 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선미 씨, 네,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환자분, 5천만 원 드릴게요. 저한텐 큰 돈 아니에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강도연 환자도 급하게 말했어요. 선미 씨를 좋아해서 그래요. 돈은 그냥 선미 씨한테 피해 줄까봐. 전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새빨개진 얼굴, 떨리는 눈빛. 나 지금 뭐 들은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5천만 원. 내 1년치 수입.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나도 솔직히 궁금했잖아. 8년 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도 여자인데 8년 만인데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돼서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도연 환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미 씨, 환자분, 아니 도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 한 번만이에요. 강도연 환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환자분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럼 저도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15년 간병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윤리를 저버리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날 밤 11시 야간 간호사 순찰이 끝나고 병실에는 저와 강도연 단둘만 남게 됩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복도의 불이 어두워졌어요. VIP 특실은 복도 끝자락이라 이 시간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잠갔어요. 선미 씨, 강도연이 침대에 누운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떨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위생 장갑을 꺼내 끼고 로션 한 통을 열었어요. 병실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았어요. 눈을 감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는 강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 단 한 번도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환자복을 정리했어요. 로션을 손에 덜어 제 체온으로 데웠습니다. 차가우면 환자가 놀랄 테니까요.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강도연의 몸이 움찔했어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 크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강도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선미 씨,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5분쯤 지났을까요? 강도연의 몸이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곧 끝날 것 같다는 말이 들렸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비해둔 타월로 조심스럽게 마무리했어요. 강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편하시냐고 물으며 위생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과 함께 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미 씨, 키스해도 될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마당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대에 앉은 채로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강도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키스가 끝나고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다고 말하려는데 강도연이 오늘 밤 여기 계셔줄 수 없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냥 옆에 있어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니 병실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도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간병인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윤리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돈 벌고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름을 부르는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답하자 고맙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잘 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좌를 알려달라며 5천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밤 11시가 되면 저는 강도연의 병실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싶으냐는 강도연의 물음에 환자가 드시고 싶은 걸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저와 같이 먹고 싶다며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예전처럼 거칠고 괴팍하던 강도연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혼했냐는 질문에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8년 전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힘들었겠다는 말에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신도 비슷하다며 전처가 자신을 떠난 이유도 자신이 망나니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연 씨는 망나니가 아니라고 말했더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버려졌던 기억들.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11시에 야간 간호사 순찰이 끝나고 저는 강도연의 병실에 남았어요. 선미 씨,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진심이라는 말과 함께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우린 너무 다르다고 말했더니 뭐가 다르냐며 둘 다 외로운 사람인데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강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둘 다 상처받고 버려지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냐며 우린 서로한테 위로가 되지 않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의 형 강도진이었어요. 도연이라고 부르며 형이 왔다는 말을 하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병실 안이 어둡고 저와 강도연이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어둡냐며 뭐 했냐고 물었어요. 강도연이 재빨리 자르던 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병인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환자가 불러서 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도진은 30분 정도 있다가 떠났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라며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킬 뻔했다는 말에 제 때문에 미안하다는 강도연의 말이 이어졌어요. 아니라며 조심해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밤 11시가 되면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점점 감정이 깊어졌어요. 강도연은 재활 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미 씨, 오늘 휠체어 탔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저 덕분이라며 저를 보고 싶어서 빨리 나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달 반이 지나자 강도연은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이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강도연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퇴원. 그건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재활 치료가 성공적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퇴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퇴원하면 연락하고 지내자는 강도연의 말에 그게 좋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 대답했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냥 3개월간 곁에 있어준 간병인일 뿐이라고. 도연 씨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들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좋았다고, 진심으로 좋았다고,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도연 씨는 재벌 2세고 저는 간병인이라고, 나이도 5살 차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냐는 물음에 중요하다고 현실이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며칠이 지나 퇴원 전날 밤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선미 씨, 사랑했어요. 강도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다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하라고, 술 끊고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 덕분에 많이 변했다는 강도연의 말에 아직 부족하다고, 더 노력하셔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퇴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도연의 가족들과 운전기사가 병실에 왔어요. 이제 집에 가자는 형 강도진의 말에 강도연이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 강도연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5천만 원이에요. 약속했잖아요. 선미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가 다시 강도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무얼 드릴 수 있냐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잘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보답이라고, 정신 차리고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라고 도연 씨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말했어요. 휠체어가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출발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빈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펼쳐서 읽었어요. 선미 씨, 3개월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미 씨는 제게 간병인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선미 씨 말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선미 씨예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강도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간병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강도연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제약 강도연 사원이 회사 최초로 비정규직 출신으로 입사해 화제라는 앵커의 멘트가 들렸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강도연이 나타났어요. 배송 차량 앞에서 땀을 흘리며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차남이 아버지 회사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배송 업무부터 시작했다는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강도연의 목소리였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도연 씨. 그날 밤 저는 1년 전 받았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조용히 읽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웠어요, 도연 씨.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환자의 케이스 파일을 받았습니다. 65세 남자 환자, 뇌졸중으로 재활 중. 저는 파일을 들고 병실로 향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간의 그 시간은 두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2세 간병인 선미와 47세 망나니 재벌 도현.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치유한 3개월이었습니다. 선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도현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선미의 말대로 새 출발을 한 거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